자, 29번 어법 문제도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본격적인 해설하기에 앞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법 문제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법 문제 해석 안 하고 그 보기 앞뒤로 그냥 몇 단어만 보고 뭐 앞에 두 단어 뒤에 세 단어 뭐 이런 식으로만 보고서 답을 고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렇게 진행하면 평가원의 의도랑 정반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모의고사들이랑 평가원 문항들이랑 그 출제 뉘앙스가 가장 다른 유형이 사실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어법들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는 그 어법의 경우의 수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동사냐, 준동사냐,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뭐 와시냐, 대시냐 정해져 있어요.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만 평가원에서 어법 문제를 통해서 측정하고 싶은 건 이 문장 구조를 똑바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를 못해서 함정에 걸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다 보시면 다 문제가 그 문장 안에 정동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ing가 있다거나 ing 준동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정동사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돼 가지고 지금 정답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법 문제 너무 쫄지 마실 때 반드시 해석은 해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는 게 시간상으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도 반드시 다 해석을 해보셔야 어법 문제에서 함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법 문제는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점점 어법 난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은 이제 등급 구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법 문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항은 이 보기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반대 보기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반대 보기라는 개념 어렵지 않은데 그 예전에 어법 문제가 양자택일로 주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세 가지 어법 사항이 등장합니다. 뭐 A 이렇게 나오고 양자택일 나오고 B 나오고 지문 안에서 양자택일 나오고 C 나오고 양자택일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1, 2, 3, 4, 5 뭐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요 관계를 반대보기라고 하거든요. 이 어법 문항에서는 요 반대보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반대보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 is냐 are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일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보기가 삭제돼 있으면 반대보기가 삭제된 요즘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좀 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당 문제에 있는 보기들은 다 반대 보기를 짚어드릴 테니까 내용 잘 들으셨다가 다른 어법 문제에서도 만나시면 이 반대 보기 꼭 떠올리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9번 지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 seeming이라는 보기가 왔는데 지금 ing에 밑줄이 쳐 있죠. 어법 문제에서 ing에 밑줄이 쳐 있으면 반대 보기를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ing냐 ed냐, 그리고 두 번째 ing냐 정동사냐, 요 두 가지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반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seeming 그리고 seemed라는 형태로 능수동을 물어보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형용사로서. 그리고 두 번째 정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seeming의 상태를 유지하면 문장 안에서 지금 정동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경우에 정동사를 반대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해당 문제에서는 둘 중에 반대 보기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2번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 seem이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능수동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문장 안에서 지금 동사가 있냐 없냐
정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서술어가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을 해보자면, 자,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주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완전한 문장이 다 구성이 되고 그 뒤편으로 ing 분사구문으로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정동사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1번 보기는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같은 경우에 위치에 밑줄이 쳐 있네요.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반대 보기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 위치는 무조건 그 수능어법 문제에서 나오면 관계 부사로 잡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반대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내냐면,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위치해야 되고, 이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으로 완전한 문장이 위치해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의 기준은,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문장 안에서 필요한 명사가 모두 들어있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위치하는 자리, 뭐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 혹은 전치사 안에 들어있는 명사, 여기에 있어야 될 명사들이 다 있냐를 물어보는 게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 보면,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심지어 그 제스처를 매치시키려고 할 것이다. try to 뭐뭐 하려고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어떤 제스처냐면 수식어로 붙은 형태네요. 그들이 some difficulty,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스처를 매치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 콤마 뒤편으로 붙은 이 ing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번에서 봤듯이 완전한 문장 뒤편으로 붙은 ing 분사구문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요 부분 뒤편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지금 위치 뒤편으로 볼까요? 주어 자리에 명사 있죠. 그 다음에 have 뒤편으로, have 뒤에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some difficulty 명사 있죠.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2번이 되는 다소 싱거운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어법 문제를 틀리셨으면 이 위치에 대한 반대 보기 자체를 못 잡으신 거예요. 이 위치는 반드시 어법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되면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반대 보기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which 대신에 뭐가 와야 되냐면 with which로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원문이 they have some difficulty with gestures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스처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었고, 요 gestures랑 앞에 있는 선행사였던 제스처가 중복되면서 이 뒤에 있게 삭제되면서 with which 이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 with가 없이 which만 왔으니까 지금 정답이 2번이 되게 된 겁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업이 필요한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뒤편으로 완전한 문장이 왔냐 불완전한 문장이 왔냐만 보시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 없이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기 do가 위치했네요. 보통 어법 문제에서 do가 위치하게 되면 보통은 반대 보기가 R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만 더 볼까요? R가 되거나 does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R가 되는 경우에는 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 does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 지금 요번 시험에서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이게 3번이 동사 강조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자, 동사 강조라는 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동사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동사 강조입니다. 자, 동사 강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동사 앞에 비동사는 안 되고 일반 동사의 경우 동사 앞에 수나 시제에 따라 do, does, did를 빼고 그 뒤편으로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하는 걸 동사 강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이 정말로 동사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요 문제를 대동사 문제로 보셨던 분들은 뭘 놓치신 거냐면 이 뒤에 나오는 succeed에 대한 고려를 안 하신 겁니다. 대동사였으면 뒤편으로 동사를 왜 썼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대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 해석해보면 그들이 정말로 성공할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동사 강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누가 와야 되냐, does가 와야 되냐, did가 와야 되냐를 물어본 문제인데 뭐 주어 자리에 they 왔으니까 지금 does 올 일이 없겠죠. they는 복수니까. 그 다음에 뭐 did까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 수능 어법에서는 시제 문제가 완전히 실종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did는 사실 고려를 크게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금 뒤편으로 보면 세미콜론 찍고서 왼절을 한 번 더 표현해줬죠. 여기서 시제 현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대조되는 상황을 두고서 그들이 정말로 성공할 땐 땡땡하고 실패할 땐 땡땡한다. 현재 시제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 지금 those에 밑줄이 쳐 있네요. 자, 그러면 4번 보기도 한번 반대 보기 잡아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대명사 문제들이 정말 어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대명사가 어법 문제에서 출제되면 반대 보기 반드시 두 가지로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수일치, 두 번째로는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those가 보기로 주어진 상태에서는 첫 번째 those냐 that이냐, 두 번째 those냐 themselves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안 하고는 푸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대명사의 본명사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명사를 찾으셔가지고 그것과 수일치도 봐야 되고 제기대명사 여부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어떤 innate capacity,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그들 자신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이 된 신체적 움직임을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움직임과 매치시킬 타고난 능력,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those에 해당하는 원명사가 movement가 되겠죠. movements가 돼서 복수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될 거 없죠.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여부를 판단을 추가적으로 만약에 해보신다면 이 전치사 뒤에 붙어있는 명사를 제기대명사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 전치사구가 꾸미고 있는 동작을 찾으세요. 지금 요 지문의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요것과 매치시킨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with those가 매칭을 꾸미고 있겠죠. 그리고 요 동작의 주체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은지 틀린지를 보는 겁니다.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시고 self 혹은 selves를 붙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매칭의 주체는 여기서 they에 해당하는 아기들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movement잖아. 그럼 얘네들은 같지가 않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위치했는데 사실 어법 문제에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 100%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는 워낙 범용적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물론 투부정사를 가지고서도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하지만 요즘 수능어법에서는 잘 안 쓰려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투부정사가 포함되어 있는 보기랑 또 다른 보기 하나가 고민돼. 딱 반반이야. 투부정사 보기가 1%라도 확신이 앞서 있으면 물론 투부정사 보기를 골라야겠지만 딱 반반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투부정사 빼시는 게 낫습니다. 워낙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반대 보기를 어떤 식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사실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문제는 수능어법에서는 진짜 잘 안 물어보는 편이고요.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요 투부정사 자리에 정동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요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은 생각보다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진 형태였는데 이 judge라는 동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했었던 문제였습니다. judge라는 동사의 뜻이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judge라는 동사가 뒤편으로 이렇게 목적어까지만 붙여서 주어는 목적어를 판단하다, 판정하다 정도로 해석이 종료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 뒤편으로 투부정사를 이렇게 달고 이걸 그냥 한 세트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다고 판단하다 정도로 쓰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그 해설 강의 다른 문제에서 봤었던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처럼 이렇게 세트로 자주 쓰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지금 목적어가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보면 지금 whom으로 시작하는 관계사 보이시나요? 이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목적어랑 앞에 나오는 선행사랑 중복돼가지고 이 목적어를 삭제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목적어가 삭제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udge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 한 세트로 쓰기 때문에 이 5번 보기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그 특정 보기가 있는 문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 문장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전체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각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이상이 없는지를 보셔야, 좀 넓게 보셔야 정답을 골라내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문장부터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자 이코노미라는 경제는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flexible,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근데 메커니즘 뒤편으로 수식어 붙였네요. 자, 그 수식어 파트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공유된 문화에 좀 더 지속적인 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위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그 의인화를 시킨 거겠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유동적인 가격 정책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자, 여기서 이 바자라는 단어가 평소에 바자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 바자회 할 때 이 바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핵심 소재를 우리가 취득을 해보자면 바자 이코노미가 핵심 소재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이 바자 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뭐라고 기술을 했냐면 유동적인 가격 정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공유된 문화의 지속적 유대,
요 파트가 조금 추상적으로 쓰이기는 했는데 뒷문장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이 바자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buyer, 구매자나 판매자 둘 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restrictions, 그 제한된 요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된 문화의 지속적 유대라는 게 결국 이 바이어랑 셀러가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는 익명의 판매자가 익명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 바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제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restriction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답이 되는지 혹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확신은 하기 조금 힘듭니다. 뒤편으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에서 이 지문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얘는 하위 개념, 즉 앞에 for example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앞부분이 이제 상위 개념, 앞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 진술을 했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었던 개념을 뒷부분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뒤에서 내용 같이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리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과 판매하는 사람들은 assess,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assess라는 목적어가 to a large extent 뒤편으로 the financial constraints 뒤로 전치사구를 끼고 뒤로 거리를 조금 떨어져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부터 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수식어를 뒤로 밀어놓고 목적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판매자와 셀러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재정적 한계라는 표현이 이 restrictions에 대한 구체적 하위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구매자 같은 서로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매자가 B라는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러 왔어. 그럼 서로가 아는 사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서로 잘 알아서 경제적인 한계점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 저 A 구매자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서로 알고 있다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판매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부분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그 다른 행위자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적 제한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o a large extent라고 하면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상당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된 문화에 있어서 지속적 유대를 통해 가격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위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공유된 문화라는 거 결국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액터들은, 이 행위자라고 하면 구매자 혹은 판매자 이야기하겠네요. 자, belonging to 해서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가 됐죠. 어떤 특정한 경제적 계층에 소속돼 있는 각각의 행위자들은 이해하고 있어. 특정한 경제적 계층, 예를 들어서 경제 계층 중에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이 각각의 계층들은 서로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the other. 그 다른, 여기서의 the other, 다른이라는 건 다른 계층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른 계층이 필수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luxury. 여기서 luxury라는 단어가 그 럭셔리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습니다. 왜냐면 앞에 지금 부정관사 어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묶어서 사치품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필수품으로서 보는 것과 사치품으로서 보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한계,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해당 물건을 필수품으로 볼지 사치품으로 볼지, 그러니까 사치품이라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역량보다 한참 위에, 한참 더 비싼 물건들을 보통 사치품이라고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서로가 뭘 필수품으로 보고 사치품으로 보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방금 했었던 진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위 개념이 또 나왔네요. 자, 뭐라고 진행을 하냐면, 그래서 지금 하위 개념에 이 델리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바자회라는 이 하위 개념에 또 다른 하위 개념, 추가적 하위 개념이 붙은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비디오 게임과 같은 어떤 전자적인 상품의 경우에, 여기서 they는 비디오 게임에 해당하겠죠. 이 비디오 게임들은 필수품이 아니다. At the same level as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라고 붙어서 여기서 purchases가 명사로 붙은 형태가 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음식 아이템과 같은 다른 가정의 구매품들과 같은 수준으로의 necessity, 필수품이라고 볼 수 없다. 구문 하나만 좀 보고 가자면 the same A as B의 형태로 문장이 구술되면 B와 같은 A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치품과 이 필수품을 서로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온 건데, 아무래도 이제 푸드 아이템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필수제로 보겠죠. 하지만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은 사치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석을 이어나가 보자면, 자, 그래서 이 델리의 바자회에서의 판매자들은 is careful, 조심한다고 합니다. 땡땡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자, ask for가 한 덩어리로 요구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비디오 게임, 여기서 비디오 게임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거겠죠. 사치품에 대해서 매우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4번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생각하고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자, at no point, 어떠한 점에서도 지금 앞부분에 부정어가 위치했기 때문에 the buyer와 will이 뒤집어지는 부정어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는 그 사람이 이 물건, 여기서의 them은 비디오 게임즈에 해당합니다. 이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는 것을 꼭 필수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요 4번이 지금 정답 보기가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셨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냐면 이걸 바자회라는 특수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상거래로 보면 사치품에 대해서 판매자가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사치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상황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제를 기반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은 서로가 서로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판매자와 익명의 구매자가 만나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치품을 못 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돼. 일반적 상거래는 거기에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자가 많으니까. 근데 바자회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 경제 체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해당 물건을 못 팔면 다른 데에도 못 팔 가능성도 커지겠죠. 시장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매 의향을 보이는 사람에게 웬만하면 물건을 팔고 싶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구매자가 이 상품을 사치품으로 느낄 만큼 높은 가격을 판매자가 제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매자의 구매 의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걸 비싸서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판매자는 반드시 이 물건을 판매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절대 이거를 필수품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 게임스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주의할 것이다 라는 논지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석상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careful 뒤편으로 붙어 있는 이 not을 절대 careful에 넣지 않으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careful의 부정어로 쓰려면 여기 앞에다가 not careful 이렇게 썼을 거예요. 얘는 지금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부정어입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준동사들은 부정어를 준동사 앞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 사치품에. 왜냐?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얘네들이 안 살 거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뒤편으로, because 뒤편으로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지금 기술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뒤편으로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해보자면, 어떠한 점에서도 이 바이어는 이것들을 필수적인 necessity,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필수품이라고, 필수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거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처음에는 제시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라는 의미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자, 여기서 knowledge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겠네요. 이러한 서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격의 컨센서스라고 하면 합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프라이스 컨센서스라는 건 결국 첫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flexible pricing setting mechanism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합의를 해서 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뒤편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수단을 by ing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네요. 뭐 함으로써냐면, 서로의 선호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것들과 연관시켜서 가격 협상을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같은 문화와 경제적인 유니버스, 환경, 세상에 소속돼서 생기는 한계와 서로의 선호들, 이것들을 연관시킴으로써 가격을 합의하여 정한다 라고 문장을 종료함으로써 다시 이 바자 경제라는 상위 개념으로 복귀한 형태. 그래서 첫 문장 상위 개념, 두 번째 문장 상위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 바자 경제라는 사회에 대한 상위 개념이 왔고, 세 번째 문장부터 이 델리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거래에 대해서 맨 마지막 문장 앞에까지 기술함으로써 하위 개념으로 기술했고요. 맨 마지막 문장 다시 상위 개념으로 복귀하면서 끝난 아주 구조적인 형태의 지문이 됐습니다.
자, 31번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31번이 평년에 비해서 평년 31번들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됐는데 그 문장 구조상 조금 같이 볼만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의 attention 관심인데 이 뒤편으로 나온 given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attention 꾸미는 형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법을 배우는지에 주어진 관심이 해서 지금 주어가 등장하고 그 뒤편으로 동사가 붙은 형태죠. has foregrounded 전면에 내세웠다. 이 텍스처성의 본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라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 and 뒤편으로 of 플러스 명사로서 the nature를 한 번 더 수식한 형태가 됐는데 이 뒤편으로는 지금 수식어의 영역이니까 한 번에 한 호흡에 가지 않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취득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전반부에서 소재 취득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바꿨다고 해석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해석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내가 해당 문장을 읽는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국어도 비문학 같은 경우 이제 읽다 보면 어려운 지문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받아들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본격적으로 할 때 제가 하나만 조금 이 부분은 짚어드리고 갈게요. 이 첫 문장에서 요거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공간을 한정 지으면서 출발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0년 전에 뭐 선사시대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점과 공간이 한정되면 특히 시점이 한정되는 경우에 이 뒤편으로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기술되는 지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 9월 시험에서 특히 한 3-4 지문이 이런 형태로 쓰였거든요.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성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문을 읽어내는 게 엄청 수월해지기 때문에 요 첫 문장에서 구체적 시점으로 한정되는 지문들은 눈여겨서 잘 한번 봐두세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참고해서 해석을 다시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이들이 어떻게 읽냐, 무언가를 읽냐에 대한 주어진 관심이 10년 전에는 이 텍스트성, 그러니까 텍스트를 다루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10년 전 아동의 리딩 교육에서는 이 textuality,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본질적 요소의 특성을 중시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 뒷부분으로는 요즘에 현재의 아동에 있어서의 리딩 교육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 이 포커스의 변화를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뒤에 잠깐 남겨놨었던 수식어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the nature 뒤편으로 수식어로 붙는 형태죠. 다양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방식들. 어떤 방식들이냐면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그 텍스트가 텍스트를 의미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본질. 즉, 이 뒤편으로 붙은 수식어 또한 과거 학생들의 리딩 교육에서 텍스트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 그 자체를 강조했었던 시대 풍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루어졌었던 교육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문장 한번 추적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점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reading, 이제 읽기라는 건 훨씬 더 많은 표현상의 형태로 적용된다. 과거의 어떠한 순간들보다. 자, 여기 이 now 주목하셔야겠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과거 10년 동안에서 현재로 시점 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리딩 교육할 때 텍스트에만 포커스를 두고서 했더라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forms, 그러니까 텍스트 이외에 다른 형태들, 요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콜론 뒤편으로 나오는 pictures, 사진들, 뭐 지도들, 그리고 뭐 screen, design graphic, 그 다음에 photographs are all regarded as text. 이제는 textuality, 이 텍스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요런 다른 형태상의 표현 요소들도 텍스트의 하나의 요소로 봐서 아이들의 리딩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시점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 시점 이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는 텍스트 이외의 다른 표현 양식들, 요것들을 이제 리딩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장 계속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혁신 이외에도 이 made 과거분사 뒤에서 앞으로 붙어서 innovations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가능해진 혁신이야. 어디에서 가능해졌냐면 이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 이외에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새로운 프린트 과정에 의해서, 이걸 통해서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 외에도 여기서 지금 전치사구가 종료가 되고 주절이 지금 디자인 피처스부터 지금 주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디자인 특징들은 또한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종류들에서. 그러니까 그림책 이외에 여기에서의 other의 first pick이 picture books가 돼서 그림책 이외에 다른 종류에서도 이 디자인 features가 이 지문에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었던 하늘색으로 쳐야겠네요. 이 다른 표현상의 형식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뒤편으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요. such as 그게 어떤 시집이나 정보 전달의 텍스트와 같은 데에서도 이 디자인 features, 이것들이 이 텍스트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지금 현재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해석상으로 하나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게 in addition이라는 단어와 in addition to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in addition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달고 와서 이 명사 이외에도 라고 쓰이고, in addition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독립적으로 연결사라서 그냥 한 덩어리로 게다가라고 쓰이고 끝입니다. 뒤편으로 명사를 같이 포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는 지금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사용되고, in addition to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붙여서 명사 이외에도 라고 사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자, 다음 문장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러므로 reading, 무언가를 읽는다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되고 있다. 이제는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파나 다른 기타 표현 양식들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Then it was, 그것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여기서 was라는 과거 시제 주의하셔야겠죠? 여기서의 it은 reading을 지금 받는 게 되겠고요. 이 reading, 무언가를 읽는다는 게 과거에 여기에서 지금 뒤편으로는 complicated가 생략되어 있고요.
과거에 복잡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복잡해진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이들의 attention, 집중이 printed 된 텍스트에만 포커스가 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 printed 된 텍스트, 여기서 중요한 건 printed가 아니라 텍스트가 메인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리딩을 텍스트를 읽는 거로만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편으로 수식어가 추가로 붙었고요. 이 수식어는 이 앞부분에 있는 when절을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with 뒤편으로는 이 sketches랑 pictures들을 부속물로서의 스케치와 pictures들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시점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활동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아이들은 이제는 learn, 배우고 있어. picture book, 그림책으로부터 배운답니다. 뭘 배우고 있냐면 여기서의 대절은 이 앞에 있는 picture book을 꾸미는 걸로 봐야겠네요. 어떤 picture book이냐면 단어들과 사파들이 complement, 보완하고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픽처북으로부터 이제는 배우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의 메인 주제는 두 번째 문장에서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시점 변화에 따른 소재의 변화만 잡으셨다면 주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reading, 읽기는 단순히 땡땡이 아니다. 여기 들어올 내용 이해하시겠죠? 뭐? 텍스트가 와야겠네요. 그냥 텍스트만을 읽는 것. 이제는 그 이외의 다양한 표현 양식들을 같이 읽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가장 쉬운 텍스트에서들조차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종종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says 앞뒤로 쳐 있는 따옴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요 어떤 특정 단어 앞뒤로 따옴표가 오면 요 따옴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니는데 첫 번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 의미 이외에 은유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도 있다라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say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 여기서 지금 이건 텍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문장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문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지금 텍스트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라는 게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문장이 말하고 있다라는 건 텍스트에 대한 게 아니라 텍스트가 아닌 다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만을 읽는 것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보자면 word recognition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2번 지문도 같이 한번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갑니다. 자, 어떤 영화 내에서 음악적 악보는, 그럼 이거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영화 음악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개념을 간추려 가시면서 읽으셔야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이 영화 음악은 이 영화 텍스트에 대한 the film text, 이 영화 텍스트에게 추가적인 층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여기 지금 콤마 which,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지금 위치하게 됐는데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여기에 선행사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를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부분 내용을 지금 통째로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화 음악이 영화의
추가적인 레이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추가적인 레이어를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람되고 있는 연기자들의 연기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영화 음악이라는 게 영화에 이 additional layer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additional layer를 부여한다는 거, 이 additional layer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연기자들의 연기 모방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일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에서 연기자들이 어떤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급박한 상황일 때 그냥 단순하게 급박한 음악을 까는 건 이 연기자들의 연기를 모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막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엄청 웃긴 음악을 깔아.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흐름 그리고 영화적인 언어, 이 텍스트에 추가적으로 층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영화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지금 첫 문장의 하위 개념으로 붙게 되는데 이 다음 문장이 하위 개념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 첫 단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이 미래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화에서, 자, 영화 중에서도 미래 세상을 말하는 영화, 뭐 예를 들어서 SF 영화 같은 것들이라고 영화의 구체적 장르를 지금 지정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이 문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앞부분에서 이 영화 음악을 통해 영화의 additional layer를 제시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문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F 같은 영화들에서는 작곡가들이, 지금 이 composers가 주어가 되겠네요. 사운드 엔지니어들처럼 작곡가들은 freedom, 자유를 추가해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식어가 뒤로 붙었죠? 어떤 자유냐면 어떤 한 세상을 만들어낼 자유랍니다. 어떤 세상? 관객들에게는 새롭고 관객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낼 자유를 추가해 왔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SF 영화, 미래를 다루고 있는 이 공상과학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신비한 느낌을 줘야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잖아. 그러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들, 뭔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음악들을 깔아줘야 관객들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상황은 네가 살고 있지 않은 세계야,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야 라는 걸 설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SF 영화에서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음악을 통해서 영화에 새로운 분위기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사운드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사운드 디자이너랑 컴포저스의 차이는 사운드 디자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음향에 가깝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이 레이저를 쏘는 소리라던가 뭐 사람들이 걷는 발자국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 컴포저스들은 뭐 BGM이나 OST 같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근데 사운드 디자이너랑은 컴포저가 조금 다른 게, 컴포저스들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종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지금 역접 내용이 붙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shy away from이라고 하면 shy away from, 이게 한 덩어리로 무엇을 꺼리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묶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독특한, 여기서 pieces라고 하면 이거 곡으로 보셔야 됩니다. 음악. 작곡가들이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보셔야겠죠. 이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경우에 따라서는 좀 꺼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음악 뒤편으로 수식어를 추가적으로 붙였네요. 자, 어떤 음악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반영하는 음악을 좀 꺼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resent musical scores, 여기에서 이 present의 병렬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reflect랑 병렬이 아니라 요 shine랑 지금 병렬로 진행이 됐네요. 의미상으로. 그리고 이 음악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표현하냐면 친숙한 구조와 친숙한 그 리듬을 가지고 있는, 리듬을 소유하고 있는 이 음악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영화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SF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들이 새로운 음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되게 새로운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장소에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작곡가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업튼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친밀한 음악을 사용하고 뭔가 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사용하는 걸 꺼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되셨죠? 그럼 뒤편으로 계속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possible, 여기서 이시 지금 가주어로 쓰였고 뒤편으로 대시 진주어로 쓰였네요. 이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이것이, 여기서 지금 this,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본명사를 명확하게 받아오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this는 위편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친숙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네요. 이 친숙한 음악을 사용하는 게 뭔가 그 SF 영화가 갖고 있는 창의성, 그리고 이 공간과 시간 감각을 interfere, 좀 방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친숙한 음악을 쓰면 뭔가 SF가 주는 이 창의성과 참신함의 느낌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라고 붙었네요. 이것은 사실 땡땡하다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while 부사절을 좀 잘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while이라는 개념이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동작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얘는 경우에 따라서 뭐뭐 하지만,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양보의 뉘앙스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양보 구문의 형태로 쓰이게 되면 while 주어 동사 부사절과 요 뒤편으로 이어질 주어 동사 주절이 반대되는 내용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대조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이 특성을 이용해 보면 지금 빈칸에 들어올 말을 아주 최소한 어느 정도로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친숙한 음악을 사용하는 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 뒤편으로 나오는 건 이 interfere랑 대조되는 개념이 와야겠죠. 어느 정도로는 이 SF 영화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위치해야겠네요. 자, 다만 지금 빈칸이 지문 중간에 중단부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빈칸 뒤편으로 문장을 통해서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이 인식할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recognizable scores라는 게 윗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however 뒤편으로 봤었던 familiar, 이 친숙한 형태의 음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해서 그 해당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미래에 대한 광경,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에 대한 광경이 can be placed
위치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는 맥락 내에서 위치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ecognizable 같은 경우에는 familiar로 이 지문에서는 대체해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확보를 해보자면 SF 음악에서 이 친숙한 음악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오히려 친밀한 음악을 써줌으로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영화 장면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무 생경하고 낯설어. 근데 들리는 음악도 이제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 낯선 음악이야. 그러면 오히려 영화에 몰입하기 어려운데, 친밀한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비전, 광경,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광경과 멀리 떨어진 은하에 대한 광경이 어느 정도는 친밀한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성은, 그래서 이 familiarity 위편으로 나왔었던 recognizable 개념 그대로 받아올 수 있겠죠? 이러한 친밀성은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안한 상황이라는 게, 편안한 상황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우리가 아까 빈칸에서 추론했었던 친밀한 음악을 SF 영화에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 관객을 조금 더 편안한 상황,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맥락을 관객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진 메인 띠은 다 잡았네요. 자, 뒷부분 해석해보고 해당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보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that 하면 요거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래서 라고 해결하셔도 되고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이 관람객들을 친숙하지 않은 것에 관람객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제가 잠깐 잘못 끊었네요. 여기 지금 앞에 부정관사 on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unfamiliar에서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한 덩어리의 명사로 모셔야 됩니다. 명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vision까지가 지금 한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뷰어들을 그들 자신의 것, 이 뷰어가 살고 있는 것, 여기서의 own이라는 게 지금 소유대명사 자신의 것으로 쓰였죠. 그들 자신의 것과는 다른 세상에 이 친밀하지 못하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는 비전, 그러니까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광경이죠. 눈에 보이는 시각적 개념은 이것으로 이 뷰어를 이끌어갈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 이외에 이 소댓 뒤편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내용은 없네요. 자, 그러면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친밀한 음악을 쓰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관객이 조금 더 이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보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해석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free, A, of, B라고 하면 A에게서 B를 자유롭게 해주다,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게 결국 해방시키다의 뉘앙스가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하다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것의 친숙함의 플롯, 이 뒤에 나온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보면 해석이 지금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플롯에서 친밀함을 빼버린다가 되죠. 그러면 이 1번 보기는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자, 2번, 이 영화에 관객들의 접근을 도와준다.
The film. 이거 그냥 단순히 영화가 아닙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지금 이 영화가 의미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었던 퓨처리스틱한 영화, SF 영화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영화에 관객들의 접근을 도와준다. 보기 편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자, 3번. 이국적인 음악적 경험을 더해준다. 여기서 지금 친밀한 음악을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죠. 이거는 창의적인 음악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고. 자, 관객들을 영화의 주제에 향하게끔 해준다. 자, 이게 얼핏 보면 관객들이 이 생경한 영화를 관람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의미 때문에 의미처럼 느껴져서 4번이 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4번이 2번 보기에 비해서 조금 모자란 건 이 영화의 주제라는 구체적 진술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건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지문은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관객들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생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에 접근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 보기보다는 2번 보기가 훨씬 더 적합한 보기에 해당하겠네요. 자, 5번. 이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더 깊게 생각하게끔 해준다. 이거는 영화 관람의 용이성과 영화를 얼마나 조금 더 친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건가랑은 정반대, 아예 관계 없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되기가 어려워지겠습니다.